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1시 50분. 나는 집 앞 거울에서 마지막으로 내 모습을 점검했다. 74년을 살아온 이 얼굴에 남은 주름살들이 오늘따라 더 깊어 보였다.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쪼그러 올리고 남편이 좋아했던 연보라색 가디건을 걸쳤다. 가방끈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옆집 김 여사가 빨래를 널다가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나는 안다. 또 카페에 가나? 할 일도 없으면서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하지만 상관없다. 이제 남의 시선 따위에 신경 쓸 나이도 아니지 않은가.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돌아 모카 카페에 도착한 시간은 정확히 오후 2시였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원두향이 코끝을 스쳤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사장 준호가 밝은 미소로 나를 맞았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2잔이시죠? 응, 그래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 자리인 창가 테이블로 향했다. 이 자리는 언제나 비어있다. 아마 준호가 일부러 비워두는 것 같다. 고마운 녀석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가져왔다. 하나는 내 앞에, 또 하나는 맞은편 빈 의자 앞에 놓았다. 이 모습을 보는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여보, 오늘도 늦었네. 나도 모르게 나온 작은 중얼거림이었다.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첫 번째 모금을 머금었을 때의 쌉싸름함이 혀끝에 맴돌았다. 예전에는 설탕을 2스푼이나 넣어야 했는데 언제부턴가 블랙커피의 진한 맛이 좋아졌다. 나이가 들면서 단맛보다는 쓴맛에 더 끌리게 되나 보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카페 입구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딸아이 미영이가 약간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고 있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반반씩 섞여 있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다. 또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 미영아, 왜 여기까지? 엄마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시니까 궁금해서 따라온 거예요. 미영이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차가워진 아메리카노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엄마, 왜 매일 커피를 2잔씩 시키세요? 돈이 아까우시지 않아요? 그냥 습관이야. 습관이라고요? 아빠는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나 됐잖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미영이의 말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너는 몰라. 그 순간이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다가 실수로 손이 미끄러졌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종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다. 나는 황급히 몸을 굽혀 종이들을 주우려 했지만 미영이가 더 빨랐다. 미영이가 하나씩 종이를 집어들더니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그 손에 들려 있던 것은 내가 가장 감추고 싶었던 그 종이였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손에는 세브란스 요양원의 입원 확인서가 들려 있었다. 상단에는 김영수 76세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라는 진단명이 선명했다.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았다. 다른 손님들의 수군거림도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미영이의 떨리는 목소리만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년 동안 혼자 품고 살아온 이 무거운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 미영이의 놀란 눈을 마주하면서 나는 차가워진 커피잔을 꽉 쥐었다.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미영이의 손에 들린 요양원 입원 확인서를 바라보며 나는 마치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다. 3년 동안 그렇게 조심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릴 줄이야. 엄마, 이게 정말 아빠 서류인가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내 가슴에도 그대로 전해져 왔다.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건 예전 거야. 목이 마른 것처럼 목소리가 갈라졌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 특히 자식에게 하는 거짓말은 더욱 그랬다. 예전 거라고요? 여기 날짜를 보세요. 작년 거잖아요. 미영이가 서류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목소리를 높였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우리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부끄러웠다. 이런 일로 시끌벅적하게 되다니. 목소리 좀 낮춰라. 사람들이 다 봐.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엄마, 도대체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다. 나는 차가워진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끝을 찔렀지만 지금의 마음보다는 덜 쓸 것 같았다. 미영이는 여전히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는 돌아가셨어. 그럼 이 서류는 뭐예요? 왜 요양원 서류가 엄마 지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정리를 못했나 보다. 변명이 점점 궁색해졌다. 미영이는 더 이상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 아이의 똑똑한 머리로는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엄마, 제발 정말 얘기해 주세요. 저 완전히 혼란스러워요. 미영이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 2시 반이 넘어가니 햇살이 더 기울어져 보였다. 이 시간이면 평소 같으면 커피를 다 마시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때였다. 준호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평소보다 약간 주저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카페 전화기가 들려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할머니? 응?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할머니, 남편분이 전화 오셨는데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미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나는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는 걸 느꼈다. 이럴 수가. 어떻게 하필 지금. 뭐라고요? 미영이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런 전화는 받지 마세요. 나는 다급하게 일어나며 준호에게 말했다. 목소리가 너무 급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엄마, 아빠가 전화를 했다고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전화를 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미영아, 일단 여기서 나가자. 나는 황급히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휘청거렸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황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지금 설명하셔야 해요. 미영이가 내 팔을 붙잡았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졌다. 화가 나 있는 게 분명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해야 해요.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미안했다. 이 착한 청년에게 이런 소동을 보여주게 되다니. 준호야, 미안하다. 전화는 끊어줘. 네?
하지만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끊어달라고. 내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 준호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나는 즉시 후회했다. 이 아이에게 왜 화를 낼까? 죄송해요, 준호야. 제발 전화 끊어주세요. 준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고 카운터로 돌아갔다. 미영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배신감과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엄마, 저 완전히 속은 기분이에요. 3년 동안 아빠 잃은 슬픔에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미영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제는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내 가슴도 따라서 아파왔다.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가방을 움켜쥐고 카페 밖으로 향했다. 뒤에서 미영이가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뜨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엄마. 뒤에서 미영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그냥 걸어갔다. 집으로. 일단 집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야겠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도 두렵고. 오후 3시에 햇살이 내 등 뒤에서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오후 3시 10분.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어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74년을 살면서 이런 급작스러운 도망을 쳐본 적이 있었나. 마치 도둑질을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안에서 또 다른 서류들이 삐죽삐죽 얼굴을 내밀었다. 요양원 면회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간병인 스케줄표. 모두 숨겨야 할 증거들이었다. 하필이면 왜 오늘.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려 퍼졌다. 남편이 계실 때는 이 집이 이렇게 적막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항상 어디선가 작은 소음이라도 들렸었다. 신문 넘기는 소리, 기침 소리, 발자국 소리. 딸랑딸랑. 현관 벨이 울렸다. 설마 미영이가 벌써? 나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혹시 못 들은 척하면 돌아갈까 싶어서. 딸랑딸랑. 딸랑딸랑. 더 급하게 벨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섞여 들렸다. 엄마,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미영이의 목소리였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 아이가 이렇게까지 다급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엄마, 제발요. 얘기해요. 문 너머로 들리는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문을 열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조금만 기다려줘.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대답했다. 밖에서 미영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전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시간 걸리셔도 상관없으니까 마음에 준비하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욱 막막해졌다. 이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작정인 것 같다. 어쩌면 미영이도 이미 많은 것을 눈치채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상자가 있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모든 병원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초기 진단서부터 시작해서 요양원 입원 서류까지. 상자를 꺼내서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 냄새만으로도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진단을 받던 날, 요양원을 알아보던 날, 마지막으로 집에서 함께 보낸 밤. 이 모든 걸 없애버리면. 손이 떨렸다. 이 서류들만 없어지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미영이에게 엄마가 착각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부엌으로 가서 라이터를 가져왔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서류를 하나씩 태우려고 했다. 하지만 막상 불을 가져다 대려니 손이 멈춰버렸다. 이건 남편과 나의 마지막 흔적들이었다. 첫 번째 진단서를 들고 다시 자세히 읽어봤다. 김영수 76세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치매 급속 진행 예상. 그 차가운 의학 용어들 사이에서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결국 나는 서류를 불에 가져다 댔다. 종이가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제가 떨어져 내렸다. 하나, 둘, 셋. 계속해서 태워나갔다. 그런데 그때였다. 바람이 불었나? 갑자기 타고 있던 종이 한 장이 커튼 쪽으로 날아갔다. 그 종이가 커튼에 닿는 순간 불길이 휙 하고 번져나갔다. 어머! 나는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다. 커튼에 붙은 불이 벽지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급히 물을 가져와서 끼얹었지만 불길은 이미 커져 있었다. 불이야? 불이야?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미영이가 현관에서 벌떡 일어섰다. 엄마? 뭐가? 불이 났어.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급히 휴대폰을 꺼내서 119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화재 신고입니다. 오후 4시 10분.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다. 부끄러웠다. 이런 소동을 일으키다니. 다행히 불은 방 한 칸에서 진압되었다. 하지만 안방은 거의 다 타버렸다. 벽지는 새까맣게 그을리고 옷장과 이불들도 대부분 손상을 입었다. 소방관들이 철수하고 난 후 미영이와 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탄 방을 바라봤다. 바닥에는 재와 탄 종이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엄마, 왜 방에서 종이를 태우신 거예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그냥 오래된 서류 정리를 하려고. 이런 위험한 방법으로요? 미영이가 바닥에 재를 헤집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완전히 타지 않은 종이 한 장을 주워 들었다. 내 가슴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미영이 손에 들린 것은 3년 전 첫 진단서였다. 절반 정도는 탔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급속 진행,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2021년 10월 15일이라는 날짜. 이게 3년 전 거잖아요. 엄마, 그때부터 아빠가 아프셨다는 말이에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목소리에서 충격과 배신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3년간 쌓아 올린 거짓말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엄마, 정말 답답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영이가 탄 진단서를 들고 털털 떨며 말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내가 이 아이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걸까?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태워버리려던 진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더 이상 숨길 수도 모르는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창밖으로 저무는 해가 보였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화재가 난 지 사흘이 지났다. 오전 9시 그을린 안방 냄새가 아직도 집 안에 배어 있었다. 미영이가 어젯밤에 전화로 엄마 오늘 요양원에 같이 가요라고 했을 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나. 3년간 쌓아 올린 거짓말이 하루아침에 제가 되어버렸다. 연보라색 가디건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쪽으로 올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엉망이었다. 오후 1시 50분. 평소와 같은 시간이 되자 발걸음이 저절로 카페 쪽으로 향했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움직이다니.
모카 카페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사흘 전에 그 소동을 벌인 후에 다시 와도 되는 걸까? 준호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한 할머니라고 여기지는 않을까?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준호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그 미소에서 비난의 기색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며칠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그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젊은 친구가 나 같은 늙은이를 걱정해 주다니.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응, 괜찮아. 좀 몸이 안 좋아서. 아, 그러셨구나. 오늘도 아메리카노 2잔 드릴까요? 평소와 똑같은 질문이었지만 왠지 망설여졌다. 이제 모든 비밀이 들통났는데 여전히 2잔을 시켜도 되는 걸까? 오늘은 한 잔만. 준호의 표정이 살짝 놀란 듯 했다.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정말 한 잔만 하실 거예요? 응. 나는 평소 자리인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행안이 비어 보였다.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얼마 후 준호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가져왔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뭘? 그냥. 매일 오시는 이유가 있으시죠?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젊은 친구 앞에서는 숨기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이 아이에게는 털어놓고 싶어졌다. 준호야, 너도 가족이 있지? 네,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겠니?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다. 최선을 다해서 돌봐드릴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했어. 하지만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단다.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혹시 남편분 때문이세요? 응. 그 사람이 많이 아파? 지금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힘이 없었다. 요양원에 계신가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준호를 바라봤다.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너, 어떻게? 제 아버지도 그런 병이셨거든요. 알츠하이머요. 그래서 할머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준호의 눈에도 슬픔이 어려 있었다. 이 젊은 나이에 그런 아픔을 겪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다. 그럼 이해하겠구나. 왜 내가 매일 2잔을 시켰는지. 네, 함께 마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역시 경험해본 사람은 달랐다.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이 아이가 알아주다니. 고마워 준호야. 내가 이해해줘서.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데 준호가 뭔가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뭐가? 혹시 할머니 아드님이 병원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았다. 민수가 병원에서 일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너, 왜 그런 걸 물어? 제가 아버지 요양원에 갔을 때 봤거든요. 세브란스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 중에 김민수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랑 성이 같아서 기억났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다. 민수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럼 그 아이도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건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커피잔을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다. 민수가 정말 거기서 일해? 네, 제가 직접 봤어요. 환자분들을 돌보시더라고요. 그럼 그동안 민수도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는 것도 내가 매일 면회를 간다는 것도 모든 걸.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을까? 네? 아니야. 혼잣말이야.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3년 동안 나 혼자만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일을 민수도 알고 있었다니. 그럼 그 아이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왜 나 혼자 힘들어하게 놔뒀을까? 할머니 괜찮아요? 준호가 급히 일어나서 내 팔을 부축했다. 괜찮아. 그냥 집에 가야겠어. 조심히 가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얘기해 보세요. 혼자 다 감당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준호의 따뜻한 조언이 가슴에 와 닿았지만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웠다. 카페를 나서며 뒤돌아보니 준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배웅하고 있었다. 고마운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고마움보다 더 큰 충격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민수도 알고 있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다는 건가? 오후 3시에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집에 들어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을린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집 안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정말로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수의 발소리가 들렸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소리였지만 오늘은 왠지 무겁게 느껴졌다. 엄마 집에 계세요? 응, 여기 있어.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화재 손상을 입은 부분을 바라봤다. 그 표정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다. 걱정인지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엄마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불이 나서. 민수야, 앉아라. 얘기 좀 하자.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던 모양이다. 민수의 표정이 약간 긴장한 듯 바뀌었다. 그는 내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였다. 3년간 쌓아 올린 거짓말을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을까? 민수야, 너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지? 그 말을 꺼내자마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마치 비밀이 들통난 사람처럼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그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세브란스 요양원에서 일한다며?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네, 맞아요. 그럼 아빠가 거기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구나. 민수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에서 놀라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느껴졌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야. 아빠는 살아계셔.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계시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수의 얼굴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충격, 안도,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슬픔까지. 엄마,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이번에는 내가 놀랄 차례였다. 민수도 알고 있었다고? 그럼 이 아이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엄마가 아빠 돌아가셨다고 하실 때부터. 이상했거든요.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어?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소리에서 3년간 혼자 품고 살았던 무게가 느껴졌다. 엄마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우리가 힘들어할까봐 그러시는 거라고. 민수야. 그리고 제가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유도 아빠를 돌보고 싶어서였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 아이도 나처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던 거였다. 서로를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내가 매일 아빠를 본다는 얘기야? 네,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봬요. 아빠는 이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 떨림이 내 가슴에도 그대로 전해져 왔다.
엄마, 저는 엄마가 매일 면회 오시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너도? 네, 간호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 할머니가 계신다고. 그때 엄마인 줄 알았어요. 세상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리가 3년간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같은 곳을 다녔다는 얘기인가? 같은 아픔을 혼자씩 감당하면서? 그럼 미영이는? 미영이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자꾸 이상하다고 하거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민수 오빠, 계세요? 미영이었다. 민수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온 것 같았다. 들어와. 미영이가 들어오더니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뭔가 심각한 얘기 중이셨나 봐요. 미영아, 앉아라. 너도 들어야 할 얘기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었다. 아빠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미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그럼 카페에서 본 그 서류가. 맞아. 아빠는 지금 요양원에 계셔. 치매 때문에. 그리고 민수는 그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어. 미영이가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엄마가 매일 아빠를 만나러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럼 우리 가족이 3년 동안 서로에게 거짓말을 해온 거네요. 그 말에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정말 그랬다.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짓말들이 이렇게 커져버린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영이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가 말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잘못은 없어요. 하지만 그 말에도 불구하고 가슴은 여전히 아팠다. 사랑 때문에 시작된 거짓말이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을 줄은 몰랐다. 저녁 7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집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3년간 쌓아 올린 거짓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지금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저녁 7시 30분. 거실에 흐르는 침묵이 무겁기만 했다. 우리 가족 3명이 삼각형을 그리며 앉아 있었지만 그 사이의 거리감이 이전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진실을 말하면 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벽이 더 높아진 것 같았다.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럼 정리해보면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하시고 민수 오빠는 모르는 척하면서 아빠를 돌봤고 저만 바보처럼 아빠가 정말 죽은 줄 알고 3년 동안 슬퍼했다는 거네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영이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배신감과 분노가 내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미영아, 그건 아니에요. 이제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미영이가 벌떡 일어났다. 그 얼굴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차가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저는 정말 바보였나 봐요. 아빠 없이 혼자 계신 엄마가 걱정돼서 맨날 확인 전화 드리고 주말마다 찾아오고. 그런데 알고 보니 혼자가 아니셨네요. 미영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만 모르게 하려고 작정하신 거잖아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다. 미영아, 진정해. 우리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 이유? 뭔 이유가 있어서 가족을 속이는 거야? 네가 힘들어할까봐.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저만 바보로 만든 거예요?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워 보였다. 미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엄마는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하신 분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날 믿지 못한다고 하다니.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을 텐데. 그리고 민수 오빠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그 요양원에서 일하신 거죠? 그건 아빠를 가까이에서 돌보고 싶어서. 핑계 대지 마세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면 저한테도 말했어야죠. 민수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미영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미영아, 어디 가려고? 집에 가요. 이런 가족과는 더 이상 있기 싫어요. 미영아. 하지만 미영이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마음에 그대로 울려 퍼졌다. 민수와 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집 안이 갑자기 더욱 적막해졌다. 3년간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민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엄마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그때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 싶어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 울려댔다.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누구야? 요양원이에요. 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대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이런 때에. 얼마나 안 좋은데? 의식을 잃으셨대요. 그리고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뭐야? 아마 얼마 남지 않으셨을 것 같다고 하네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럴 수가.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가야 해. 나는 벌떡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다. 민수가 급히 나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빨리 가자.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남편을 마지막으로 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미영이는 화가 나서 집에 가버렸고 민수와 나 사이에도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미영이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엄마, 미영이는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전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지. 아빠의 마지막 순간인데. 손이 떨려서 전화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다. 미영이의 전화번호를 누르고 기다렸지만 예상대로 받지 않았다. 받지 않네. 또 걸어봤지만 역시 통화 중 신호만 들렸다. 아마 의도적으로 전화를 꺼놓은 것 같았다.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갈 수는 없잖아. 민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엄마, 일단 우리라도 먼저 가요. 미영이한테는 계속 연락해보고.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둘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가족은 서로를 원망하며 떨어져 있었다. 3년간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던 모든 것이 이렇게 무의미해질 줄 몰랐다. 연보라색 가디건을 단단히 여미고 나섰지만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과연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갈라진 채로 남을까? 차 안에서도 미영이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가족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저녁 8시 40분. 세브란스 요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내 다리는 이미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다. 3년 동안 매일 같이 드나들던 이 건물이 오늘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민수가 내 팔을 부축하며 함께 걸었지만 그 사이에 어색함은 여전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가 또 한 번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미영이가 꼭 와야 하는데. 민수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이 묻어났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 가족이 모두 함께 있지 못한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3층에 도착해서 간호사실로 향했다.
김 간호사가 우리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의식을 잃으신 지 2시간 정도 됐어요. 호흡이 많이 약해지셨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2시간이라니. 그럼 미영이와 싸우고 있을 때 이미 남편은 의식을 잃고 계셨던 거였다. 병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76년을 살아온 그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가슴의 움직임이 가늘고 불규칙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여보. 침대 옆에 앉아서 남편이 손을 잡았다. 한때는 그렇게 따뜻했던 그 손이 이제는 차갑기만 했다. 3년 동안 매일 이 손을 잡았지만 오늘만큼 아픈 적은 없었다. 아빠. 민수도 반대편에 앉아서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다. 그 아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때 김 간호사가 다가왔다. 할머니. 죄송한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뭔가요? 혹시 할머니께서 매일 커피를 드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리둥절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커피 얘기를 하는 걸까? 네. 그런데 왜요? 할아버지께서 의식이 있으실 때마다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말인데요? 순자야, 커피 한 잔만 더라고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커피 한 잔만 더라니. 설마 그게 언제부터요? 벌써 몇 달 됐어요. 특히 오후 2시쯤 되면 더 자주 그러셨어요. 오후 2시. 내가 매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시간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정말로 그 사람이 느끼고 있었던 건가?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뭔가요? 어제 잠깐 의식이 돌아오셨을 때 뭔가를 종이에 적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손이 많이 떨리셔서 글씨가 제대로 안 나왔지만 간호사가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종이에는 떨리는 글씨로 몇 글자가 적혀 있었다. 순자야. 고마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3년 동안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기다니. 엄마. 민수도 그 종이를 보더니 눈물을 훔쳤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미영이가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모양이었다. 그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아빠. 미영이가 침대로 달려왔다. 아까까지의 환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아버지에 대한 사랑만 남아 있었다. 미영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화를 냈어요. 괜찮아. 이제 와줘서 고마워. 미영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더니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빠 미안해요. 저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미영아 이거 봐. 나는 그 작은 종이를 미영이에게 보여줬다. 미영이가 글씨를 읽더니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다. 아빠가 정말 알고 계셨던 거네요. 응. 그리고 엄마가 매일 마시던 커피도. 간호사가 미영이에게도 그 이야기를 들려줬다. 할아버지가 매일 오후 2시에 커피 한 잔만 더라고 중얼거렸다는 것을. 그럼 엄마가 카페에서 마시던 그 커피를 아빠도 함께 마시고 계셨던 것 같아. 그 말에 미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가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다. 엄마,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고 계셨다는 걸. 미영아, 그리고 민수 오빠도 아빠를 돌보려고 여기서 일하신 거였네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아빠를 사랑했던 거야.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그 순간 남편의 호흡이 더욱 약해졌다. 우리는 모두 침대 주위로 모였다. 3년 만에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여보, 이제 편히 가세요. 내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아빠 사랑해요. 민수와 미영이도 각각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정말 사랑해요.
미영이가 오빠 옆에서 아버지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저녁 9시 15분. 남편은 우리 가족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 얼굴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과 드디어 만난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3년간 서로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야 하나로 모아진 것 같았다. 엄마. 응? 내일부터는 카페에 같이 가요. 아빠 못 가지. 미영이의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오전 10시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다. 여전히 74년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안에 있던 무거운 짐 하나가 사라진 것 같았다. 연보라색 가디건을 입고 백발을 단정하게 쪼그려 올리는 일상은 같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다. 민수와 미영이가 어젯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엄마, 내일 카페에 같이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3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이었던 그 소중한 순간을 다른 사람과 나눠도 될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오후 1시 50분. 평소와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지만 오늘은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있었다. 민수와 미영이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이상했다. 수십 년을 혼자 걸었던 이 길이 오늘은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엄마 천천히 가세요. 민수가 내 속도에 맞춰 걸으며 말했다. 이 아이도 참 많이 컸구나 싶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걸음보다 내 걸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모카 카페 앞에 도착하니 준호가 창문 너머로 우리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가 반갑게 인사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셨네요. 응 오늘은 같이 왔어. 어서 오세요. 평소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민수가 내 오른쪽에 미영이가 왼쪽에 앉았다. 맞은편 의자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빈자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마 평소와 다른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다. 나는 잠깐 생각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인가? 3년간 매일 시켰던 그 2잔의 커피를 이제는 한 잔만 시켜야 하는 걸까?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찡해졌다. 처음으로 하는 주문이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로 향했다. 민수와 미영이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함이 마음에 스며들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이제야 진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평화로움이 있었다. 준호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가져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커피를 보니 예전 생각이 났다. 처음 2잔을 시켰던 날 남편이 좋아했던 그 쌉싸름한 맛, 그리고 매일 오후 2시에 커피 한 잔만 덜하고 중얼거렸다는 간호사의 말. 여보.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 가셔도 되겠어요. 이 아이들이 저를 돌봐줄 테니까.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오후 2시에 햇살이 예전보다 더 밝게 느껴졌다. 엄마. 민수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저희가 몰라서 죄송했어요. 혼자 다 감당하시게 해서. 아니야. 너희들도 나름대로 아빠를 사랑하고 있었잖아.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고.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앞으로는 매일 같이 와도 될까요? 아빠 생각날 때마다. 그래 그러자. 하지만 이제는 슬퍼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고마워하려고 오는 거야.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여전히 쌉싸름했지만 그 뒤에 은은한 단맛이 느껴졌다. 이상했다. 같은 커피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다른 맛이 날까? 할머니 괜찮으시면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준호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가? 앞으로도 계속 오실 건가요? 나는 민수와 미영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그들도 기대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이제는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올 거야. 그리고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다. 이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러 올 거야.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카페를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미영이가 내 팔짱을 끼며 말했다. 엄마 내일도 같이 가요. 응 그러자. 민수도 반대편에서 내 팔을 살며시 잡았다.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커피 마시는 것.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정말 그럴 것 같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 사람도 이제는 안심하고 계실 것 같다. 저녁 5시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다. 화재로 그을린 흔적은 아직 남아있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민수에게서 온 것이었다. 엄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내일도 함께해요. 사랑해요. 그 다음에는 미영이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엄마 앞으로는 혼자 아픈 거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였을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내일이면 또 해가 뜰 것이고 우리는 다시 카페에 갈 것이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번에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연보라색 가디건을 벗어 정리하며 생각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진정한 이별은 잊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내일 오후 2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모카 카페 창가 자리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